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서점에 들렀다 이 책을 잠시 읽게 되었는데요. 이게 미국의 일명 재정 전문가 25명이 나와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투자나 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책의 첫 부분에 이 모건하우저의 글이 나오는데요. 이 돈의 심리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컬럼니스트인데요. 별명이 이 소설가의 기술을 가진 이제 금융 작가라고도 하고요. 어려운 이제 투자 금융 이야기를 이 동화처럼 들려주는 투자의 멘토라는 좀 그런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글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수많은 열성 팬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 한 명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25명의 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길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짧은 글이 너무 큰 임팩트랑 영감이랑 생각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남겨보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미국 최고의 이제 경제 매거진에서 이제 기자로 활동했었고요. 최고의 투자 금융 관련 이제 컬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상도 되게 여러 번 받으셨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로도 활용하고 계신데 또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 이제 뭐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어떤 파트너이시기도 한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가시죠. 이분은 자신의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서 읽어봤지만 내용은 굉장히 허탈합니다. 특별한 비법 따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랑 이분 와이프의 재산은 모두 이제 이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어 있다고 해요. 거의 미국 주식이랑 그리고 플러스 국제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S&P 500을 말하는 걸 거예요. 이분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이제 투자 지식도 많고요. 그죠? 경험도 많고 또 업계에 얼마나 많은 인맥들이 있겠어요. 이 정보 얻는 것도 상당할 텐데 또 이 글 쓰는 거 보면은 이분이 진짜 똑똑한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재미없는 이제 인덱스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런 인덱스 투자가 그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제 이 모걸 하우젤이 야, 인덱스 투자가 절대 최고의 투자 방법 아니라고 해요. 다른 더 좋은 대안이나 투자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뭐 개별주식 투자하는 것도 괜찮죠. 뭐 가치 투자도 있고요. 뭐 탠덤 투자도 있고, 뭐 퀀트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라고도 하는데 이런 여러 투자 방법이 있지만 이제 이분 모걸 하우젤의 이제 상황이나 어떤 내 가치관,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 이런 걸로 있었을 때 인덱스로 투자하는 게 가장 성공하기 쉽고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좀 궁금해 하는데요. 이제 이분 말은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찰리 멍거도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모건 하우젤 역시 내가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나는 단순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 이제 자립 이것 때문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은 지금 당장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은퇴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무엇보다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저도 이 글 읽으면서 좀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경제적 자립이 투자하는 이유긴 한데 저도 뭐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순간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하루아침에 백수로 이렇게 뒹굴뒹굴 놀고 싶진 않거든요. 그저 제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은 조금 적더라도 그냥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요.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면서 또 내가 쉬고 싶을 때는 또 쉴 수 있고요. 이런 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약간 능동적인 삶을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걸 하우절도 그리고 그의 와이프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삶을 사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저축이랑 그리고 지금 모아놓은 자산을 그냥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뭐 S&P 500 같은 걸로 굴려서 적당한 수익에 복리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이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시장을 수익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분석하고요. 또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고 또 이게 또 시장 수익을 못 이길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시장 수익을 이기기 위해서 시간, 노력, 뭐 에너지, 스트레스 그리고 실패할 리스크도 있죠. 이런 걸 감수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리 높진 않아 수익률이. 하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어요. 비교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아도 인덱스가 더 적합하구나 우리 가족에게는 이 판단을 한 거죠. 인덱스 투자하는 이유가 결국은 전문가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 90% 사람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재무 목표에 맞게 그냥 이게 제일 합당한 방법이라 선택했다는 이 방법이 좀 신선하기도 했고요.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결혼해서 더 느끼는데요.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랑 한 달에 이제 각자 이제 100만 원씩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기로 했는데 돈이 남아요, 항상. 씀씀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둘 다 또 워크홀릭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적당히 이제 일해요. 야근 거의 안 하고. 저녁에 장 봐서 같이 저녁 먹고, 그쵸? 가끔 뭐 외식도 하고요. 취미 활동 각자 소소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운동하거든요, 요새는. 그 영화도 보고 가끔. 뭐 도서관 가서 책 빌리고, 요 앞에 공원 가서 산책하고. 이게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사실. 물론 제가 결혼하고 이제 이사를 해서 예전 친구들, 지인들, 모임 사람들을 자주 못 보니까 더 돈을 적게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실거주 목적에 집을 살 건데 이때 목돈을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크게 목돈 나갈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저의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해서 개별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인덱스 비중을 높여서 기대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그냥 꾸준한 복리 수익을 좀 얻는 게 나을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이거는 거의 90년 통계인데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한 10% 정도 돼요. 이게 90년으로 보나 아니면 제가 뭐 50년, 30년 이렇게 다 해봤거든요. 기간을 달리해도 연평균 수익률은 계속 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과거잖아요. 미래에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앞으로 S&P 500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한 8%라고 해봐도요. 제가 이제 일은 어쨌든 뭐라도 계속 할 거니까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55세까지 제가 가진 자산을 그냥 추가 저축 없이 복리 8%로 굴러간다고 하면요.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경제적 자립 그 목표 금액을 넘어서거든요. 그 욕심을 조금 줄이면요. 모건하우젤처럼 저비용 인덱스 투자로도요.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립,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장 수익을 이기기 위해서 이 시간과 노력과 스트레스와 어떤 리스크를 굳이 감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요. 이제 세후소득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청년이요. 자기 소득의 10%만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 투자하는데 소득 상승은 매년 5%, 뭐 운용 수익률은 8% 가정했을 때요. 이게 30년 뒤에 얻는 금액은 이제 7억 2천이 돼요. 근데 이게 소득의 10%가 아니고 소득의 만약에 20%를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은 14억 4천만 원이 되죠. 30%를 투자하면은 이제 2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직장인도 그냥 충분히 저비용 인덱스 투자만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은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요. 나는 50억, 젊은 나이에 100억 모으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 투자하면 안 되겠죠. 액티브하게 분석하고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가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내 상황이나 어쩌면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하우절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자기가 몇 년 동안 배운 진짜 인생의 교훈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 누구와도 이제 서로 이 포트폴리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저는 모든 종류의 투자 방법을 다 존중합니다. 심지어 저도 개별 주식 비중이 지금 거의 절반으로 꽤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좀 자산 배분을 해야 되냐? 저는 개별 주식보다는 이제 인덱스 비중을 높이는 게 아무래도 맞는 방안 같아요. 제 상황이나 저도 제 목표 대비하면요. 이게 나이가 들고요. 또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경험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인간인지 좀 알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이제 인생에서도 중요한데요. 이런 재무 관리나 투자에 있어서도 진짜 중요한 말이라는 거를 이제 계속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상 깊었던 부분은 모건 하우젤이요. 이제 자기는 아무런 대출 없이 실거주 집,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재무적으로 현명한 판단은 아니에요. 이제 모건 하우젤 당연히 이거를 잘 알고 있죠. 모든 화폐는 좀 더럽습니다. 계속 통화량은 증가하죠.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이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이 대출받은 금액을 화폐 가치 하락으로 녹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25년간 무려 통화량이 633% 늘어났어요.
장난 아니죠. 미국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연평균으로 환산하면은 연 7.4% 정도 되거든요. 즉 매년 연 7%씩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하락해 온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만약에 25년 전에 내가 1억이란 돈을 한 연 3%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가정하면요. 아까 화폐 가치 하락이 연 7.4%씩 발생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내가 대출이자 그죠? 3%를 하면은 남는 거는 이제 연 4.4%. 그쵸? 그럼 대출을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난 연 4.4%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1억에 25년간 4.4% 복리 수익을 하면은 3억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1억을 빌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3억을 벌게 되는 놀라운 인플레이션의 마법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예시는 이제 25년 전에 3% 대출 이건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IMF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늘어난 통화량이요. 내가 산 그 자산 가격에 잘 반영이 됐어야 되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특성상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대출을 활용하는 게 필수죠.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활용해서 영끌이 문제일 정도죠. 근데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를 완전 무시하고요. 이제 모건 하우절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수익성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이 편안함, 안전 때문인 거죠. 집값이 뭐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요. 그냥 집은 내 가족들이 그냥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일종의 그냥 재화로 본 거예요. 투자로 본 게 아니죠. 워렌 버핏도 비슷한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같은 이유일 거예요. 뭐 이것도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이제 모건 하우젤은 이제 1번 내가 대출을 끼고 집을 샀을 때 인플레와 같은 그런 이점 이거랑 두 번째 대출 없이 조금 뭐 인플레 이점 못 누리더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안정감 등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나에게 더 맞는 선택을 한 거죠. 물론 이 모건 하우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겠죠. 그쵸? 저도 몇 년 안에 실거주 집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심하다. 대출 좀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 받을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모건 하우즈처럼 대출 없이 집을 사면 가장 좋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가진 주식 자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좀 아깝죠. 저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한국의 부동산을 산다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도 서울에 정말 중요한 요지는 괜찮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은 이제 경기도 외곽이에요. 여기가 과연 장기적으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미국의 중요한 기업들 주식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 디딤돌 대출이 된다는 가정 아래 제가 3.5% 대출을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받으면 이제 2억을 빌린다고 해도요. 25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이제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요. 이제 25년 동안 100만 원. 물론 뭐 지금은 부담이 안 되죠. 경제 활동을 하니까. 제가 나중에 경제 활동을 진짜 소극적으로 하면서 이 자산 소득에만 좀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은 100만 원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겠죠. 물론 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인플레 효과로 100만 원에 대한 가치도 뭐 녹아 좀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생각한 게 이제 모건하우젤처럼 뭐 저는 그분처럼 부자는 아니니까 완전히 대출은 안 받진 못할 것 같아요. 대출은 받아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받지 말자. 아무리 인플레 효과가 있다고 해도 한 월 100만 원 미만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와이프랑 50만 원씩 부담하면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 자립이나 이제 우리 가정의 이 행복, 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전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정답은 없어요.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정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인상 깊었던 거는 그냥 인덱스 투자로만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 당연히 있는데 이거는 대출 없이. 그쵸? 세 번째 인상 깊었던 점은 이분이 현금을 꽤 높은 비중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도 사실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결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그죠? 현금의 가치 또한 사실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모건 하우절은 현금은 결국 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산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현금 비중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가 소유한 이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현금을 좀 갑자기 갖고 있게 되면은 포모가 와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조바심 느끼고.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특히 막 코인도 엄청 오르고요.
그러니까 다들 벼락부자가 되는데 나만 너무 조금 투자하는 거 아니야? 현금은 쓰레기인데 그죠? 심지어 저에게 거의 오랜 기간 동안 짭짤한 이제 월세 수익을 안겨줬던 알짜 자산이 있었는데요. 얘도 다 처분해가지고 이제 성장주 투자에 몰빵하게 됐죠. 이 성장주가 일부가 이제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필요합니다. 현금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 투자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산소 같은 존재죠. 윤활유 같은 존재예요. 그 모건하우젤 자산 배분이 진짜 심플하더라고요. 자, 인덱스, 저비용 인덱스 펀드, 그리고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세 개가 끝이에요. 탈무드에 자산 배분에 대한 조언이 나와요. 3분의 1은 이제 사업에 투자하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토지, 땅, 나머지 3분의 1은 예비 자금으로 남겨놓으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사업이 사실 주식이잖아요. 토지가 부동산, 집이죠. 예비가 이제 현금 비중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자산 배분은 이제 주식 1, 집 1, 현금 1인 거죠. 근데 이 탈무드 자산 배분이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 유태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일까 싶기도 해요. 모건하우젤도 인덱스, 펀드, 집, 현금 딱 세 개로 나눈 게 탈무드 자산 배분을 따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뭐 저는 주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대1대1은 안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에 한 20%, 그리고 현금 캐시, 현금이 한 10%,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식 투자가 한 70%, 이 정도가 최대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자산 배분은 좀 단순하고 심플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모건하우전도 집, 그죠? 현금, 그리고 인덱스 펀드. 이게 투자 끝이잖아요.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막 기금속, 원자재, 뭐 코인가 너무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배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개가 제일 심플하다. 현금 비중이 이제 필요하긴 한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각자의 상황이나 그쵸?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답은 없겠죠. 근데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이 비중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20% 갔다가 어쩔 때는 막 5%, 어쩔 때는 없다가 또 어쩔 때는 막 30% 갖고 있고 제일 안 좋습니다. 꾸준히 이런 자신만의 현금 비중에 대한 이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전체 자산의 10%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모건하우절이랑 이 와이프가 투자하는 이 저비용 인덱스 펀드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은 이 절세 혜택이 있는 그 미국의 401 같은 이런 퇴직계좌에 한도까지 넣을 수 있는 풀로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모건하우즈뿐만 아니고 다른 24명의 전문가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절세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최대의 한도로 넣고 투자하더라고요. 미국의 이런 절세 계좌랑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저축 IRP 같은 거를 이제 비교하기는 힘들죠.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절세 계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절세 계좌는 최대한 좀 활용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인구를 보면요. 거의 한 30년간요. 한 80에서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저도 이 세대예요. 근데 작년에 24만 명. 그러니까 여기 한 20에서 한 30만 명 태어난 세대가 이제 이 100만 명씩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국민연금, 이제 건강보험도 문제고요. 장기 요양보험도 문제예요. 뭐 기초연금도 만만치 않고요.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뭐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유지하려면은 결국 세금 부담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젊은 층한테 이제 근로소득세만 뗄 수 없죠. 그렇죠? 이런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갈수록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계산인데요. 차이가 심하죠. 지금 세율 기준이니까요. 이제 미래의 세율이 올라가면은 차이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 재투자 금액이 이제 내가 세액공제 받은 돈을 재투자했을 때 그 재투자한 금액인데 결국 이 세액공제 혜택 금액이에요. 30년간에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하실 때 나는 꼭 세액공제까지만 해야지 이거보다는 그거 이상으로 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풀로 넣는 게 전 좋다고 봐요. 모건하우저를 비롯해서 이 책에 나온 미국의 전문가들이 풀로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엔 내가 돈을 넣고 싶어도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연금저축 계좌나 혹은 IRP 계좌나 이제 최대 한도가 연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ISA에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얘는 3년이 지나서 만기 때 이 ISA에 총 그럼 6천까지 넣을 수 있겠죠. 이 돈을 연금 계좌에 엎을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것도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1,800만 원, IS에 2천만 원 합치면은 내가 풀로 절세계좌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돈은 3,8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내가 소득만으로 남는 저축액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이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요, 이 절세 계좌로요,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거예요. 저도 2021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 이제 내 연금 계좌에서는 이제 5억을 모으고요. 와이프의 연금 계좌에서는 3억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딱 3%씩 내가 배당 받는다고 하면은 제 계좌에서 125만 원, 와이프 계좌에서 75만 원 합치면은 이제 200만 원의 연금을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요약하면요. 1번은 이제 저비용에 이제 인덱스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이 없이 실거주 집을 가지고 있고, 3번은 이제 높은 비중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절세 혜택이 있는 그런 계좌에 돈을 풀로 납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개별 주식은 없잖아요. 개별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전혀 없는 걸까요? 또 그렇지는 않죠. 책 중간에 이제 이 모건하우저는 아닌데 개별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잠깐 나와요. 이제 내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내가 즐거워서요. 내가 자주 사용하고, 그쵸? 내가 좋아하는 그런 기업을 주식을 사서 내 돈을 투자하고요. 그 기업도 이제 성장하고요. 그럼 나도 배당도 받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랑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나도, 그리고 내 자산도, 그리고 이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기쁨이죠. 성장의 기쁨.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내가 분석하고요. 그쵸? 내가 예측하고 고민해서 이제 그렇게 베팅을 했는데 이게 진짜 맞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돈을 이제 벌게 되었을 때 이 짜릿함, 순수한 어떤 기쁨도 있는 거예요. 약간 이건 도박에 가깝기도 한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나 뭐 산업이나 기술도 좀 공부해야 되고요. 기업에 대해서 이 공부하는 게 이 자체가 또 재미있기도 해요. 또 내가 공부한 거를 또 내가 이런 얘기를 또 스터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즐겁기도 하고요. 투자는 꼭 뭐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약간 좀 훌륭한 이 지적인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톨라니도 얘기했죠. 정말 훌륭한 지적인 취미 활동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코스톨란이나 워렌 버핏이나 특히 100세가 된 찰리 먼거나 투자의 대가들은 굉장히 장수하는 편이기도 해요. 물론 뭐 저는 저의 능력이랑 저의 실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개별 주식은 운에 좌지우지 되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저는 이제 개별 주식을 하지만 이 전체 자산에서 비중은 30% 이내로 좀 제한하려고 합니다. 행운의 여신이 제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한 50% 되기 때문에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거죠. 자, 저비용 인덱스 펀드, 그리고 대출 없는 실거주 집, 그리고 높은 비중의 이제 현금, 그리고 절세 계좌를 풀로 활용하는 거, 그렇죠? 결론적으로 모건하우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투자에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어떤 재무 상황이나 그리고 자기의 성향, 목표, 여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뭐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돈을 버는 이유가 결국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모건하우젤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이 중요했죠.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모건하우젤이 마지막으로 이제 심플한 투자 전략이나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이제 경제적 자립에 대한 그 글로써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내 전략은 높은 저축률 그리고 인내심, 다음 몇십 년 동안 이 전 세계의 경제가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이 낙관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게 결국 인덱스로 장기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나에게 있어 경제적 자립이란, 그쵸?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 이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 보시고 나의 목적이나 좀 투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편하게 좀 남겨주세요.